시국이 너무 많이 못 참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50분 있으니까 바로 저기 학술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 빛골 관등의 불교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이양과 광주 불교 무형문화유산 학술대회 사회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허남학연구원의 최원종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이제 불교 무형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공행사나 환영사에 있듯이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지 1600여 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의 삶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 문화재의 상당수를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이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새겨 보호와 전승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먼저 개회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에는 우선 공행사의 광주 불교연합 회장을 맡고 계시는 도성스님의 공행사가 있겠습니다. 빛골 관등의 백두일성이나 공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국도 안 좋으시고 참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상처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려운 시대에 늘 건강하시기 기원합니다. 오늘 광주 불교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행사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허남학연구원 이성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소중한 학문적 성과를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땅에 한국 불교가 전래된 지 1600여 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호남은 마라난타 존자가 법성포를 통해 불법을 전달한 유서 깊은 고장으로 부산선문과 고려 십육국사 등 한국 불교의 모태와도 같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1600여 년의 시간 동안 불교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었고 문화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와 문화를 통해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연기적 관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주불교의 무형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불교 무형문화재는 1600여 년의 세월만큼이나 광주와 인근에 산재해 있지만 무형문화는 잊혀지고 소멸되어 우리의 간섭 속에 미약하게 전해오는 정도일 뿐입니다. 한국 불교는 선종, 소행가풍이라는 전통에 의해 무형문화를 등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원하고 학술적 의미를 더해 우리가 함께 이어간다면 그 또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 세미나는 변화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깊은 학문적 성과를 대중에게 보이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학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늘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허나박연구원 이성원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다만 양해 말씀드릴 게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이성원 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지금 참여를 못하셔가지고 대신 그 허나박연구원 허나박과 주임 교수인 조태선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사를 하기 전에 저도 어쨌든 참석을 했으니까 작년에 이어서 이 자리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불교 관련 행사를 열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불교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현시와 개성을 전공했었는데 그때 또 많은 지도와 또 학위 논문 심사에도 도움 주신 분이 바로 여기 앉아계신 박영수 교수님입니다. 환영사를 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 비꼬르 감등의 불교 무형 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내용과 광주의 불교 무형 문화유산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불교는 우리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태어남과 성장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까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우리의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 지역의 불교 무형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이를 보존 전승할 지혜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불교 무형 문화유산은 밥밖에는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밥상에서부터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을 올리는 초파일의 연등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불교 무형 문화유산에 어떤 형태로 우리와 접해있고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새기는 자리임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보호와 전승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서 기조 발표를 맡아주신 나경수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표를 맡아주신 지훈수님, 장훈수님, 임종철 명장님, 박종호 교수님, 그리고 송기현, 김다빈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게 넘겨줄 문화와 지혜를 밝혀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사에서 다음으로 중심사 주지를 하고 계시는 중현스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심사 주지 중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세미나 준비하시느라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더 좋은 자료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모두 다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 정심사 주지로 온 지는 지금 3년째 만으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 와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의외로 광주가 많은 불교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광주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무등산이라든가 무등산에 얽힌 이름의 유래라든가 광주 이름의 유래, 극락강, 서방시장, 연주골 등등 지명에 관련해서 여타 지역과 다르게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우리 광주 지역이 오래전부터 불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의 질곡일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 우리 광주와
불교의 깊은 연관성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연구인데, 발표자들 면면을 보니까 실제 자기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자기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이 불교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이 고무되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알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불교연합회 같은 경우에 이골 관등회라든가 여러 산신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그런 불교 관련 의식을 진행을 하면서도 이것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어떤 학술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못 기울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뭐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무형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오늘 가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축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첫 번째 발표부터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발표로는 나경수 교수님의 불교 무형문화재 강령과 무형문화재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 불교연합회, 특히 우리 도성 스님과 그 다음에 정점사 주지 스님, 중현 스님 참석하시기 영광된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 전반적인 주제는 무형문화재인데, 실제 이 불교 쪽에서는 그 무형문화재를 6개 분류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늘 그분들 발표 내용이 진짜고, 저는 액세서리로 그냥 필요성 정도 얘기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을 간략히 제가 어떤 그 기조로 선정했고 이런 주제를 이제 드렸는지에 대해 간략히 프로그램 내용 설명드리고 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제 지금 광주 불교 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도성 스님이 본인 스스로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로 인정받은 분이시죠.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빛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제 이런 류의 계획이 수행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정심사 주지스님이신 중현 스님께서는 그 유명한 그 작가 문인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전에 이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감동 깊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필가로서 특히 이제 아까 그 말씀 중에 이 광주에 오셔가지고 광주와 불교의 어떤 상관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많은 그 스님께서 또 글을 쓰는데 어떤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 무형문화재는 6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는데, 여기 제1 발표를 해주실 김다빈 선생님은 지금 정심사
선거박물관 연구원으로 그 활동 중이고, 그래서 정신사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의궤, 그 다음에 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해 주십사 부탁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 불교 주전물 꽃설창호 문양에 대한 전승을 발표해 주신 임종철 박사님은 이 대한민국 꽃설창호 명장이시죠. 작년에 지정을 받으셨는데, 뿐만 아니고 지난 40년 이상을 전국 주요 불교 사찰의 창호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훌륭한 그러한 그 제작을 해오신 그런 분이고, 또 작년에는 이 관련된 분야로서 전남대학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술, 기능, 또 학문적인 성취까지 대단하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분이 인간문화재가 돼가지고 이 꽃설창호, 특히 불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야에서 더 크게 업적을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 명상으로 배우는 사찰 음식, 우리 지원 스님 오셨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뵙고 이제 전화로는 몇 번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음식 분야를 잘 몰라서 불교 관련된 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이제 지원 스님께서, 왜냐하면 그간에 자비신행에서 불교 음식, 사찰 음식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오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걸 몰라서 물어보자는 듯이 지원 스님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발표인 원효사 불복장 불사보고를 하신 자운 스님은 지금 이제 저희 전남대학 문화재학과를 다니면서 실제 제 지도 학생이다가 제가 퇴직한 바람에 지금 이제 다른 지도 교수를 찾고 계신 분인데, 전에 원효사에서 불복장 할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연구자라고는 인상을 받았고, 또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발표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화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능성 연구를 하신 이 송기현 선생은 지금 우리 대학 국어국문학계 박사과정 수료했나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유일하게 내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만 코드가 일치한다고 그럴까요? 이 코드가 일치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삼공유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하겠죠. 삼공유사가 없다고 그러면. 근데 삼공유사의 필요성은 이 서화 구술자료라고 하는 것도 엄연한 무용적 유산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데, 저와 이제 어떤 교감이 되고 있는 친구여서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초파일 세시봉속은 이제 대중들이 이 불교 관련된 여러 가지 초파일의 세시봉속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박정호 선생은 특히 이제 바다, 그 다음에 강, 이런 쪽 민속에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특별히 발표를 부탁할 만한 사람 없을 때 꼭 찾게 되는 팔방미인으로서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여서 이번에 초파일 세시봉속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발표 내용 말씀드리고요. 실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앞서가던 수레가 넘어지면 뒤에 가던 수레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좋은 명언으로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례들을 저는 가끔 보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저는 숭례문에서 보았습니다. 숭례문이 이제 불에 탔을 때 그걸 이제 새로 복원하는데 아시다시피 5년 세월이 걸렸죠.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경복궁을 짓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손바닥보다 좀 더 적은 숭례문 복원을 하는데 5년 걸렸는데 그 까닭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숭례문 자체에 대해서, 특히 분할해서 얘기하자면
유형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숭례문이 불탔으니까 천만다행이지. 경복궁이 아니면 용서하십시오만은 불국사가 불탔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걸 복원해야 되는데 이 복원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인간 문화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숭례문도 우리가 대목장이랄지 기화장이랄지 석수장이랄지 단청장이랄지 이분들이 5년간 고생해가지고 그것들을 결국 복원해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어떤 위기 상황이 빛을 발하려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유형 문화재 중심으로 가고 있고 무형은 뭐라고 그럴까 관심 바뀌지는 않습니다만은 미미한 관심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 비교가 잘 되지 않아서 실제 비교될 수 있는 수치로 제시해보자면 문화재청의 사업비 중에 유형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95%입니다. 무형 문화재는 단지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치가 이제 비교가 되시죠. 그거는 이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어떤 중요성이랄지 민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평가를 근거로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무형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어떤 이 문화 정책 또 문화재 정책에서 오는 편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몇 개의 미술품이랄지 또는 그 역사적인 고안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백제 금동 대향로.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거 같아요. 물론 정신적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백제 금동 대향로는 보물 중에 보물이지만 지금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제대로 전승되고 있으면 아니 그까지도 수천 수만 개 금방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니 더 발전된 기술로서 더 좋은 향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고려청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만 전달되고 있다. 그까지도 얼마든지 만들고. 아니 얼마 전에 인사동에서 발견돼가지고 세계를 떠서가게 했던 금속 활자라고 하는 게 그 활자 자체가 위대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고 했던 이런 류의 것들. 그래서 저는 이 무형 문화재와 유형 문화재를 다른 각도에서 구분을 합니다.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것, 형태가 없는 것, 형태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가치 비중이 낮은 것 같아서 다른 각도로 말하자면 이 유형 문화재는 공간 문화재, 무형 문화재는 시간 문화재.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쉽게 설명할 때는 그럽니다. 유형 문화재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무형 문화재는 캠코더로 촬영하고. 우리 도성스님께서 복정을 하시는데 그 카메라로 물론 필요한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캠코더로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임종춘 명장께서 만드시는 꽃살 창호라고 하는 것도 개개의 어떤 촬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전체의 과정을 우리는 하나의 무형 문화로서 이렇게 보존할 또 전승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공간 문화재와 시간 문화재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필요도 있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무형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자원이죠. 그러나 유형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물체적 이러한 자원이어서 대개 우리는 물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가치 비중을 두는데 실제 문화재 정책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에는 이쪽에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의 차이를 다른 각도에서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만 실제 우리는 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형문화재는 그 자체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지만 무형문화재는 반드시 인간문화재라고 해요. 이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행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서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말이 법적 개념으로 드디어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 유형문화재에는 그것이 국보가 됐든지 보물이 됐든지 인간문화재가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 도성스님 같은 인간문화재는 반드시 불복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형유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문화재 없는 무형문화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김장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그건 특정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사실 국민 대다수가 우리 가정 중 대다수가 우리 김장하고 오셨다는 자원스님조차도 관련된 불특정 다수에 성하는 인간문화재죠. 인간문화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없다는 말이 어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로서 가치 외에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예능이 됐든지 기능이 됐든지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인적 자원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이제 삼국유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삼국유사에 평생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뭐 설화현무도 그러고 향가연도 그러고 삼국유사가 없었으면 제 연구의 3분의 2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석사, 박사 학위 논부터 시작해서 삼국유사로부터 시작해서 삼국유사로 끝나는 근데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저는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헤로도토스를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는 그 역사라는 책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록 그것이 신화일지언정 전에 오는 것이면 다 기록을 하겠다. 물론 헤로도토스는 신화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기냐 믿지 않냐는 다음 문제다. 전에 오는 것을 기록하고 그걸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연선사의 훌륭한 그러한 어떤 업적들, 예를 들면 맨 앞에 있는 단군 신화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우리 이 반만년이라는 역사가 홀랑 날아가 버리는 그 외에도 이 삼국유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선화들은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그러한 이야기. 저는 미륵사 관련된 익산의 미륵사 관련된 책을 2권을 쓰고 논문은 한 5편 정도 썼습니다. 그 원천 자원이 다 삼국유사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저는 이 삼국유사를 공부하면서 삼국유사를 이건 전설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2011년도인가요? 미륵사 서탑에서 사립공황기가 나왔을 때 그간에 미륵사 관련된 또 서동에 관련된 논문을 썼던 모든 분들이 떠나겠습니다. 왜? 논문을 다 폐기해야 될 정도 폐기.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논문을 폐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삼국유사에 나온 미륵사 창사 관련된 내용이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설화예요. 설화는 원천적으로 모든 설화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편견이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오는 무왕이니 또는 선화공주니 이런 것이 사람들이 가공의 그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미지, 서사적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그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왜 미륵선을 만들었는지, 사리를 봉헌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밝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사실로 역사로 생각했던 분들의 논문은 다 폐기를 했지만, 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가공적 픽티브한 이야기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그 발견으로부터 저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그간의 제 논지가 이 튼튼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형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다지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차반 묶어두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위대한 백제금동 대향로도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천 수백 개 만만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모자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무형문화재를 분류하는 7개 기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또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6개 기준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상에 있어서 유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또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기념물은 기념물, 또 민속문화재는 민속문화재, 따로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다 만들어낸 모태 같은 모태. 그래서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법적 개념이나 분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만들어주신 불교연합회에서는 실제는 이런 행사 내용은 이 광주 불교연합회 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연합회랄지 또는 그 총무원 같은 데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텐데 광주가 앞서간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되길 바랍니다. 더더욱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원고에는 썼습니다만 불교 쪽에서 특히 이제 조계종 총무원 쪽에서 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데 광주가 가장 앞서가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에도 이 지금 다보탑이 또 그 불국사에 있는 여러 탑들이 백제의 장인이 가서 만들었다. 아사들 아산의 이런 전설들 아시잖아요. 실제 생각해 보면 유형문화재는 경상도 쪽이나 다른 지역이 훨씬 많지만 무형문화재는 이 호남 지역 또 전라도 지역이 훨씬 더 질이 높은 무형문화재가 많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까닭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향이라고 하는 음악, 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임종철 명장 계십니다만은 이런 손재주가 좋은 기능적 측면까지도 타우 추정을 부를 정도로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은 대단히 재주가 있어서 이걸 잘 만들어낸 그러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무형 쪽에서 훨씬 더 장점을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광주시 마찬가지로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6가지 종류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면밀히 그래서 철저히 아까 이제 우리 도성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많은 낱개의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모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제안하기를 무형 문화유산 사전식으로 한번 대중서 분류해가지고 사전식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그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 제언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특히 오늘 이제 단 6분들 발표가 있으니까 이분들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이렇게 한국불교연합회가 정부에서 가장 앞서가는 무형문화재 그 어떤 모범을 보여줬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수 선생님의 기조 발표가 있으셨고요. 불교 문화유산 종전과 무형 문화유산 문화재로 그려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본인께서 현장에서 하고 계신 활동과 그밖에 이제 연구 활동 쪽에서 느끼셨던 그런 소외와 느끼셨던 바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시간문화재와 공간문화재라고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 시간문화재, 무형문화재와 그 결과물이 이제 유형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결과물이 무형문화재로 본다면은 결코 무형문화재 자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조 발표를 마치고요. 일부 김다빈 선생님부터 임용철 선생님, 그다음에 지원선 세 분의 발표가 있는데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기조 발표를 빨리 해주셔가지고요. 5분만 쉬었다가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